당신은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젊은 어머니입니다. 1000년 넘게 도시를 지켜온 위대한 성벽이 오스만의 대포 아래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3일 전 성벽을 지키다 전사했습니다. 이제 터키 병사들이 당신의 문을 부수고 있고 당신은 어린 딸을 안고 있습니다. 곧 닥쳐올 일이 남편의 죽음을 축복처럼 보이게 만들 것임을 알면서 말입니다. 6세기 동안 오스만 제국은 세 대륙에 걸친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비엔나의 성문에서부터 예멘의 사막까지 우리는 그들을 블루모스크 같은 건축의 경이로움으로 기억합니다. 뛰어난 군사 전술과 역사의 흐름을 바꾼 술탄들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의 확장에는 역사가들이 먼지 쌓인 문서고에 대부분 묻어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가장 사적인 측면을 무기화한 체계적인 정복 방식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만약 이런 유형의 잊혀진 역사가 흥미롭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시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것이 저희가 이런 콘텐츠를 더 만드는데 진정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스만 군대가 승리를 거뒀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스만 군대가 적의 방어선을 뚫는 순간 신중하게 조율된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군사적 필요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고 체계적인 착취와 모든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혼돈이나 전투에 통제되지 않은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백 개의 정복된 도시와 마을에 걸쳐 관료적 정밀함으로 실행된 정책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마침내 1453년 5월 29일에 함락되었을 때 술탄 메흐메드의 군대는 단순히 약탈하고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스만 군사 교범이 수학 프로토콜이라고 부른 것을 시행했습니다. 당대 비잔틴 연대기 작가들은 악몽 같은 장면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오스만 기록은 같은 사건을 일상적인 행정 절차로 취급합니다. 그 프로토콜은 냉혹하게 효율적이었습니다. 12세 이상의 성인 남성은 체계적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전투의 열기 속에서가 아니라 항복 후 조직적인 집단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6살밖에 안 된 소년들도 잠재적 저항의 징후를 보이면 살해되었습니다. 오스만인들은 남성 생존자를 남기는 것이 심지어 어린이라도 미래의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남성에게만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여성과 어린 소녀들은 훨씬 더 나쁜 것에 직면했습니다. 오늘날 터키 문서고에 남아있는 문서에 성문화된 오스만 군사법은 그들이 인구처리라고 부른 것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확립했습니다. 여성들은 즉시 나이, 신체 상태, 그리고 인지된 가치에 따라 범주로 분류되었습니다. 분류는 공공광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종종 불타는 교회나 파괴된 공공 건물 앞에서 말입니다. 희생자들과 남아있는 주민 모두에게 최대한의 심리적 충격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략 14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여성들이 가장 가치 있는 범주를 구성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정복의 오스만 기록은 이 그룹에 속한 4,200명의 여성을 나열하며 각각에게 숫자 지정과 추정 시장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이것들은 추상적인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가축처럼 다룬 장부에서 재고 항목으로 축소된 인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25세에서 40세 사이의 여성을 포함했습니다. 육체 노동에는 적합하지만 다른 목적을 위한 전성기는 지났다고 여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범주인 40세 이상의 여성들은 남성들과 함께 즉시 처형되었습니다. 먹이고 운송하는 비용을 정당화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간주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6세 미만의 소년들은 데부셔름의 시스템을 위해 끌려갔습니다. 제국의 체계적인 문화적, 종교적 개종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12세 미만의 소녀들은 오스만 문서가 완곡하게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부른 것에 들어갔습니다. 제국 위계 내의 특정 역할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내재된 심리전은 어떤 군사 작전만큼이나 신중하게 계획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분류 과정을 지켜보도록 강요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딸들이 서로 다른 범주에 배정되는 것을 보며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스만인들은 이 심리적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퍼져 미래의 저항 가능성을 낮출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당대의 기록은 오스만 병사들이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갓난아기와 분리시킨 방법을 묘사합니다.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서적 고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는 아기들은 종종 즉시 살해되었습니다. 유아에 대한 잔인함이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에 대한 완전한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저항은 자녀가 죽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일어난 일의 규모는 제국 전역에 걸친 오스만 정복 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도시가 함락된 지 48시간 이내에 약 5만 명이 이 범주들을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1만 2천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부르사, 앙카라, 그리고 다른 오스만 도시의 노예시장으로 향하는 배에 실렸습니다. 또 다른 8천 명은 정복 군대 사이에 개인 재산으로 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관행의 체계적 성격은 우리가 그들의 문서와 방법을 조사할 때 진정으로 끔찍해집니다. 제국은 상세한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자발적인 전쟁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신중한 회계가 필요한 계획된 경제 활동이었습니다. 그 시기의 선박 적하 목록은 인간 화물을 비단, 향신료, 귀금속과 함께 나열합니다. 전형적인 항목은 이렇게 익힐 수 있습니다. 다마스쿠스 비단 20필, 후추 40자루, 16세에서 20세 사이의 여성 15명, 우수한 상태. 여성들은 이 문서에서 이름조차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이, 신체 묘사, 그리고 추정 가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지원하는 경제 인프라는 오스만 제국 전체에 걸쳐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요 도시의 전문 시장에는 인신매매 전용 구역이 있었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하는 확립된 가격 구조가 있었습니다. 젊은 그리스나 세르비아 여성은 이스탄불 시장에서 은화 20개에서 30개의 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프리카 여성들은 출신과 신체적 특징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았습니다. 오스만인들은 노예제를 발명하지 않았지만 이전 제국들이 결코 달성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것을 산업화했습니다. 그들은 현대 기업의 효율성으로 작동하는 체포, 운송, 판매를 위한 표준화된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매매 계약서, 운송 영수증, 그리고 시장 목록이 오스만 문서고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상업 기업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인간의 비참함을 문서화하면서 말입니다.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자체적인 동력을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스만 군사 작전의 성공은 정복한 영토뿐만 아니라 포획한 사람의 수로 측정되었습니다. 지휘관들은 포로로 잡은 사람의 수와 질에 따라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군사력만이 아니라 민간인 집단을 표적으로 삼는 인센티브를 만들었습니다. 생존한 주민들에 대한 심리적 영향은 정확히 오스만 전략가들이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처리 절차를 목격한 마을과 도시는 오스만 군대가 지평선에 나타났을 때 종종 저항 없이 항복했습니다. 체계적 잔혹성에 대한 제국의 명성은 대포나 기병 돌격보다 더 효과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초기 분류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은 제국 전역의 다양한 목적지로 향하는 여정에 직면했습니다. 각각은 그 자체의 특정한 공포를 안고 있었습니다. 노예시장으로 향하는 여성들은 인간 운송을 위해 설계된 화물창을 갖춘 특별히 제작된 배로 이동했습니다. 해양 고고학적 증거는 환기 시스템, 물 저장고, 그리고 몇 주에 걸친 항해 동안 인간 화물을 살아있게 유지하도록 설계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그 배들은 떠다니는 감옥이었지만 동시에 체계적인 비인간화를 위한 실험실이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은 옷, 이름, 그리고 이전 삶을 상기시킬 수 있는 모든 개인 소지품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들은 번호와 재산으로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기본 의복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심리적 저항을 무너뜨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스만 기록은 운송 중 사망률이 평균 약 15%였다고 나타냅니다. 인간 화물을 순전히 경제적 계산으로 바라본 행정관들에게는 허용 가능한 손실로 여겨졌습니다. 운송 중에 사망한 여성들은 단순히 배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상한 곡물이나 손상된 물품과 함께 장부에 기록되었습니다. 정복된 여성에 대한 제국의 접근 방식은 중세 전쟁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수준의 체계적 계획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잔혹성이나 문화적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상품으로 변형시키는 동시에 전체 인구를 복종으로 몰아넣기 위해 설계된 수세기와 대륙에 걸쳐 실행된 의도적인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정복 중에 일어난 일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체계적 착취가 오스만 제국 행정의 토대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제국의 법적 틀은 강간을 결혼으로, 살인을 정의로, 그리고 노예제를 신성한 명령으로 변형시켰습니다. 터키 전역의 문서고에 보존된 오스만 법전은 상상 가능한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합법화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탈이나 법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법이었습니다. 전쟁 아내라는 개념은 오스만 확장 전략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전사가 오스만 군대와의 전투에서 전사했을 때 그의 미망인은 자동으로 그를 죽인 사람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공식적인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특정 절차가 있는 성문화된 법적 원칙이었습니다. 주장 과정은 3명의 증인을 필요로 했고 남편의 죽음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다른 전사들이 소유권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고 가축에 대한 분쟁처럼 여성을 둘러싼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오스만 군사법정은 이러한 소유권 싸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했으며 그것들을 표준적인 재산 분쟁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소유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복된 여성을 전쟁 아내로 변형시키는 것은 그들의 이전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름은 즉시 변경되었습니다. 종종 출생 이름과 전혀 유사하지 않은 터키식 버전으로 말입니다. 종교 개종은 의무였으며 심리적 고문과 종교 교육을 결합한 절차를 통해 강제되었습니다. 개종 과정은 여성들이 이전 신앙을 부인하도록 강요받는 공개의식을 포함했습니다. 종종 종교적 상징에 침을 뱉거나 이전 삶의 신성한 텍스트를 불태우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거부한 사람들은 그들의 시장 가치를 줄이지 않으면서 저항을 무너뜨리도록 설계된 점진적인 처벌에 직면했습니다. 제국은 주요 도시에 개종센터를 유지했습니다. 정복된 여성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시설이었습니다. 부르사와 아드리아노플의 유적지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은 전문화된 방, 배수 시스템, 그리고 산업 규모의 심리전의 그림을 그리는 억제 장치를 갖춘 건물 기초를 드러냈습니다. 이 센터들은 수십 년 동안 운영되었으며 문화적 기억을 지우고 완전한 복종으로 대체하도록 설계된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수천 명의 여성을 처리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6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강간으로부터 임신을 보장하기에 충분히 긴 기간이었고 탈출을 심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생물학적 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강제 결합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들 자신의 체계적 착취에 직면했습니다. 혼혈 자손들은 어머니를 너무 닮은 징후를 보이면 종종 즉시 살해되었습니다. 그들을 만든 강간의 불편한 증거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생존자들은 제국을 섬기도록 키워졌으며 어머니의 진짜 이름이나 원래 문화를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심리전은 개별 희생자를 넘어 전체 인구로 확장되었습니다. 오스만인들은 의도적으로 정복된 여성에 대한 그들의 처우를 공표했고 침략할 계획인 영토를 통해 상세한 설명을 퍼뜨렸습니다. 체계적인 성폭력에 대한 명성은 어떤 군사기술보다 더 효과적인 정복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마을들은 문서화된 오스만 절차에 그들의 여성을 굴복시키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항복했습니다. 제국의 연대기 작가들은 이전에 정복된 영토의 여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즉시 항복한 도시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썼습니다. 공포는 그들의 가장 효과적인 군사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복은 아무런 보호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오스만인들은 테러에 시달린 인구가 감사하는 인구보다 통제하기 쉽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발적으로 복종한 도시들조차
종종 제국 안보에 필요하다고 정당화된 동일한 체계적 착취에 여성들이 굴복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공 시스템은 이러한 착취를 대규모로 공식화했습니다. 소년들을 데려간 유명한 데브셔름의 징수는 소녀들의 체계적인 징수도 포함했지만 이 측면은 역사적으로 훨씬 적은 주목을 받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소년들에게 사용된 것과 같은 법적 틀 아래 기독교 가정에서 끌려갔지만 그들의 목적지와 처우는 극적으로 달랐습니다. 소년들은 결국 오스만 행정부 내에서 권력의 위치로 올라갈 수 있었지만 소녀들은 성적 착취와 생식 노예제를 위해 설계된 시스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스만 기록은 조공징수로 끌려간 소녀들의 약 40%가 포로 상태의 첫 해안에 사망했다고 나타냅니다. 그들의 포획자들이 관료적 정밀함으로 문서화한 체계적 학대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제국을 위한 아이들을 생산하기 위해 농업용 가축처럼 관리되는 통제된 번식의 삶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번식 프로그램은 오스만 영토 전역의 시설에서 운영되었으며 임신율, 유아 사망률, 그리고 여성 포로의 생산적 수명을 추적하는 상세한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여성 포로에 대한 제국의 접근 방식은 이해를 거부하는 인간 비참함의 수학적 계산을 드러냅니다. 오스만 행정관들은 소녀들을 포획하기 위한 최적의 나이, 심리적 저항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생산적인 번식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착취와 생존 사이의 정확한 균형을 계산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인간의 고통을 기술적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공학적 문제로 다루는 행정문서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기록의 냉정한 정밀함, 고문과 강간에 대한 그들의 사무적인 논의는 체계적인 비인간화가 제국 문화 내에서 어떻게 정상화되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을 추진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되는 피드백 루프를 만들었습니다. 가치 있는 여성을 포획한 군 지휘관들은 승진과 보너스를 받았습니다.